6.13 지방선거가 채 일주일이 남지 않은 가운데 8일부터 9일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죠. 이번 선거는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투표율이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막판 변수 어떤 것이 있는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종훈 시사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8일부터 9일이 사전투표 기간이잖아요. 사전투표들 하셨습니까? 네, 저도 오전에 했습니다. 예, 저도 오전에 했고요. 전 내일 하려고 합니다. 아, 내일이요? 네. 살짝 늦으셨군요. 아니, 2014년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 근데 참여율이 계속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전보다 더 올라갈까요? 작년 그 대통령 선거 때 26.06%가 나왔는데요. 네. 제가 오면서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 4시 기준으로 지금 사전투표율이 7.1%인데 작년 대선 때는 9.5%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대선보다는 지금 사전투표율이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는 대략 한 20% 안팎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네. 30% 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오히려 토요일에 가서 주춤했는데 이번에는 또 토요일에 가서 오히려 더 투표를 하겠다는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같은 분이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율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번에 이제 이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과연 이제 지난 대선 때만큼 불타오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대선 때는 사실은 온 국민이 정말 초미의 이 관심이 선거에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떤 데 반해서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략 뭐 판세도 좀 정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권자들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찌됐건 20%를 넘느냐 마느냐가 이제 사실은 이번 관심사인데 20%는 넘기지 않을까. 그런 것 저는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지금 그래픽 한번 보시면요. 2014년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그때 당시에는 11.49%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 했어?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사전투표 무용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사실 그때는 국민들이 잘 모르셨어요. 네, 맞아요. 처음 하는 때. 그렇죠. 그런데 20대 총선 때도 별로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9대 대선 때 가서 26% 이상 됐고 또 희한한 게 이때 그 19대 대선 때까지만 해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돼 있지만 그 사전 투표를 그렇게 홍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모든 당원을 총동원해가지고 사전 투표를 하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젊은 층의 사전 투표율이 아무래도 높은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에 처음 도입했을 때도 평균은 11.49%였는데 20대 같은 경우는 뭐 한 15%가 넘는 사전투표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은 좀 투표 당일날은 좀 다른 일을 하거나 좀 뭐 휴식을 하거나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좀 많이 짜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사전투표를 상대적으로 좀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전투표하고 투표 당일 놀러 가자. 이게 요즘에 약간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전투표를 이제 처음엔 참 몰랐다가 지난 대선 때 이제 해보시고 나서 이거 해보니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역시 많이 활용을 하시지 않을까.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제가 사전투표를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그 투표를 할 때는. 근데 지금 사전투표는 굉장히 시스템도 좋아졌고 쾌적하고 또 빨리 그러니까 기다리지도 않고. IT 강국의 힘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자, 근데 지방선거 전날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히려 보수 야당들이 계속 사전투표를 하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보수 야당이 유리하다 이런 그 기사도 나온 것 같은데 누구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또는 이제 지금 현재 진보 진영에 좀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시 젊은 층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보수층이나 조금 이제 고연령층의 분들은 그래도 투표는 투표날 가서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이건 뭔가 좀 불안전한 것 같고 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그 본투표 때 투표율이 그 연령대들은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물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전력 투구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2060 파란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을 했고 뒤늦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사전투표 지금 캠페인에 합류를 한 상황인데 조금 더 일찍 움직였더라면 훨씬 더 그 고령 연령층에도 많이 홍보가 됐을 텐데 지금은 약간 홍보 부족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지금 사전투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싱가포르행 준비하시는 겁니까?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대부분들은 보고 있죠. 근데 청와대는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투표율을 어찌됐건 투표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약간 이제 시비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 제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전투표 젊은층 진보 진영 가서 열심히 투표하자라고 좀 약간 일종의 약간 그러니까 선거 개입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법도 한데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지지율 70%가 넘는 분이 빨리 사전투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할 만도 한데 그 얘기는 없어요. 아직. 왜냐? 6월 12일 날 엄청난 건이 터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선거 하나만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뭐 지하철이라든가 많이 나가거든요. 제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사전투표 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거죠?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어디서나? 전국 어디서나 아주 편리합니다. 사실은 6월 13일 날은 본인 주민등록이 있는 투표소,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사전투표는 뭐 전국 어디나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여기 동사무소네. 예. 그러면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바로 하면 됩니다. 동사무소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도 있고 뭐 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투표소를 더 늘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또는 이제 뭐 그 대중교통 이용하는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동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중간중간에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면 5분 이내로 다 끝납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막판 변수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 그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기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그때까지의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딱 보면 일단 여기부터 점검을 하고 변수를 짚어야 될 것 같았어요. 여당 후보들이 초강세를 보이는 걸로 집계가 된 거죠. 네. 17곳 가운데 14곳. 그게 광역지자체.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면 뭐 속된 말로 싹쓸이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압승 중에서도 압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이제 그런 거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대표가 이 지방선거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6곳은 무슨 일 있어도 지킨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못하면 대표 그만두시겠다고 그렇죠. 6곳 아니고 지금 현재 그나마 지금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구, 경북 2곳밖에 없고 제주도는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나가서 지금 출마하신 원희룡 지금 이제 지사가 오히려 더 유리한 그런 구도란 말입니다. 게다가 TK 지역도 지금 안심하기가 좀 힘들어요. 맞아요. 심지어 대구시장 의 경우에도 지금 뭐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라면은 그 자유한국당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사실 통계상으로는 동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뭐 자유한국당 후보자가 약간 이제 높게는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는 우리가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사실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이 정도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완전 빨간불이 켜져도 엄청나게 큰 빨간불이 이렇게 켜진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이번에 이제 각 방송사에서 이제 선거 보도를 할 때 오차범위 내에서는 동률로 얘기를 하자. 그런가요? 그거를 가지고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동률입니다. 그러니까 경합이 동률이라고 볼 수 있는 경합이 한 군데. 그리고 무소속이 우세한 곳이 한 군데. 이건 오차범위를 범위를 벗어났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유리하다는 곳이 지금 한 군데. 여기가 경북이죠. 경북. 경북 한 군데. 이게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는데 어떤 또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내예요. 그러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나 있더라.
이 결과가 끝까지 갈 것 같으십니까? 뭐 그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여론조사하고 실제 선거 결과가 좀 차이가 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이 아주 압도적으로 우세한 걸로 나왔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그 야당 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하고 이제 박빙이었습니다. 0.6%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하고 막상 실제 개표 결과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2014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또 대체로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큰 변수가 없고 오히려 또 여당에게 유리한 변수가 또 더 생길 수도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막판 변수들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투표율이 변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투표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뭐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70% 된다면서요? 예. 그리고 뭐 지역별로 지역 언론들이 하는 걸 봐도 80% 이상 나오는 지역들이 많고 해서 사실은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번 지방선거보다 오히려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많고 투표율이 높다는 건 아무래도 좀 뭐 여당에게 좀 더 유리한 젊은 층이 아무래도 선호하는 여당이나 진보 정당들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 그래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투표율이 낮으면 지금 현재 보수 진영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그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공식이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역시 그 젊은 층이 투표 참가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들은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은 어찌됐건 뭐 지난 대선만큼 투표율이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 지난 대선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약간의 그 후광 효과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번까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투표하는 거에 좀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 그래서 이제 투표장에 의외로 좀 나가실 것 같고 특히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젊은 층들이 요새 불만이 많잖아요. 아, 많죠. 그래서 이거 말고는 사실은 뭐 투표 말고는 본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떤 별로 없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이고 그 사실을 이제 인지를 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의외로 좀 높을 특히 젊은 층이 투표 참가율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두 분께 단답형으로 몇 % 예상하십니까? 저는 60%는 넘길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60% 초반대 정도 예상합니다. 62%? 네, 그 정도. 하 대표님. 저도 뭐 비슷합니다. 60% 안팎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65%를 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65%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아니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나중에 선물을 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층 규모가 뭐 이번에 뭐 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부동층이 예상보다 적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분석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부동층이 좀 많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보수층에 이제 부동층이 많다. 그건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략 그런 것 같고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걸 사실은 믿는 거죠. 그래서 샤이 보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 틀렸고 저쪽에서 10%포인트 빼고 우리 쪽에 10%포인트 더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어떤 언론기관이 또 그걸 또 반영해서 또 다시 산정을 해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불리한 곳으로 나타나요. 맞습니다. 12곳에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곳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지율 격차가 좀 크게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도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샤이 보수를 설령 다 더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만회가 되겠는가 그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대별 투표율도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20대가 얼마나 투표를 할 것인가 그리고 60대 이상이 얼마나 투표를 할 것인가. 사실 60대 이상이 정말 거의 환자들 빼놓고 다 나왔던 지난 2012년 선거 같은 경우 그럴 때는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이 유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여론조사의 어떤 뭐 마지막까지 박빙이라고 했었지만 그리고 지금 20대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으면 분명히
진보층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촛불 전국 이후에 젊은이들의 그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높아질 거라고는 보는데,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질 건지는 결국에는 각 지역에서 나온 후보들이나 또는 뭐 정당들의 정책 공약에 좀 많이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대 청년들이 투표장에 나오려면 뭔가 이 투표장에 나와서 표를 던질 만한 이유, 또 내 표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효능감, 내 표를 통해서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의 특성상 이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다르게 각 지역별로 이 뭐 후보들도 정당들이 낸 후보들도 뭐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젊은 층이 보기에 좀 매력적인 후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투표율에 20대 투표율에 좀 많이 변수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전부 7번 이하대 막 이렇게 있던데 네. 뭐 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되는 그런 순간이 좀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아니 지금 막판에 단일화 결국은 실패된 거죠? 뭐 현재로서는 무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차피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고 그러니까요. 사실상 단일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자체가 뭐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단일화 논의는 있었지만 뭐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구도대로 그냥 선거는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까지도 그냥 뭐 양 당에서 아주 내용이 극심했잖아요. 당 안에서 또 안에서끼리 싸우고 두 당끼리 서로 막 신경전하고 어디 쪽이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단일화 일단 성사 여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단일화 오늘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그래도 10일까지는 기다리겠다라고 아직도 이제 미련을 이제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 시한 넘겼고 투표용지 인쇄 그때 넘겼고 또 2차 시연 그 사전 투표 전에 해야 되는데 넘겼어요. 자 이제는 사실은 단일화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한 그 단일화를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결국 지금 단일화 얘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 이후를 겨냥한 저는 포석이라고 봐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이라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어찌됐건 그 좀 어떻게 보면 밑바탕을 좀 깔아놓겠다.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안 대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 기다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실제로 효과는 이제 별로 없는 상황이 됐고 오히려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그 서로 그 집안에서 내용만 더 좀 심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선거 전선 형성에도 오히려 더 불리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두 당이 어찌됐건 뭐 표심이 나중에라도 좀 합쳐져야 그래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의 그 어떤 대동단결까지도 이번에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 기회를 좀 놓치는 그런 상황, 더 분열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건 과정이 굉장히 멋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한테 다 양보하는 그런 그 순간 갑자기 그냥 박원순 후보한테는 그냥 표쏠림이 그냥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는 10%도 안 되던 분이 갑작스럽게 단일화의 핵심은 감동이죠, 감동. 그러니까요. 그런 감동을 일으켜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집안 싸움 하듯이 펼쳐지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변수로서는 작용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단일화가 변수가 안 된다면 지금 뭐 강자한테 더 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 밖으로 결렬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보수층한테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전국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결국 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열리는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충분히 이제 사전에 조율이 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열 수밖에 없어서 회담을 열었다가 결렬되는 건 뭐 양쪽에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회담이 열린다면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조율된 내용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이 발표가 되면 사실은 13일 날 선거 당일 날 아침 뉴스도 북미 정상회담 소식들이 다 이렇게 채우게 되면 결국에는 실제로 이게 저희 TBS가 선거 당일 날 아침에 북미 정상회담 특집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뭐 제가 알기로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 방송 자체가 사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다 해야 될 상황으로 저도 그렇게 다른 방송사 얘기도 들어서 결국에는 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는 결국 뭐 여당에게 유리한 어떤
변수가 되지 않겠냐. 게다가 지금 네.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루 더 할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13일 날 당일날까지 이제 하게 되면 이거 뉴스들은 당연히 그쪽 언론 보도는 그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되고요. 그런데다가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또 한 번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뭐냐면 계속 지금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그 북미 정상회담 12일 날 또는 13일 날 모든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맞아요. 계속 단계적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하고 뭐 2차 회담, 뭐 3차 회담, 뭐 5차례 회담을 할 수도 있고 미국으로 부른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맞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단칼에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이 좀 퍼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러면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망할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냥 북미 정상회담 변수는 지금 이대로 반영된 상태에서 그대로 쭉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형태로든 보수 야당에게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은 거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렬 이런 거는 절대 안 나오도록 지금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막 나름대로 조치를 막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지금 사실 자기를 위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결렬이 문재인 되면 대통령을 곤란합니다.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예. 자, 그런데 하 대표님한테는 이번 제 질문이 굉장히 뼈아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저도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 소수 정당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네, 네. 그런 국면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기초지자체에서는 소수 정당들이 아예 뭐 비례대표 후보도 못 내고 네. 실제로 후보 자체를 제대로 낼 수가 없는 상황. 네. 왜냐하면은 기초에서 그냥 2명 이하의 선거구로 다 쪼개지니까 어차피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희생하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자, 이런 상황 과연 계속 지속이 돼야 될까요? 2014년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서울의 구의원 선거에서 그 서울의 구의원 선거 중에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에서는 한 명도 그 소수정당이 한 명도 당선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구의원 선거에서. 그리고 3인 뽑는 3인 선거구에서 소수정당 1명, 무소속 1명, 이 정도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거대 정당이 다 구의원까지 다 당선시키고 장악을 해버렸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2014년 지방선거보다 더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이슈가 다 이 지방선거를 덮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에게 아주 불리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촛불 이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만 하더라도 구의원 선거 후보로 뭐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또 꽤 의미 있는 뭐 20대, 30대 청년들이 출마한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유권자들께서 뭐 다른 표는 잘 모르겠지만 그 광역 비례대표 투표라든지 이렇게 기초의원 구의원 투표라든지 이런 거는 뭐 1등만 되는 승자 독식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후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도 또 거대 정당이 다 구의회까지 다 채워버리면 사실 풀뿌리 생활자치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정의당이 의외로 기초에서 조금 더 성과를 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측면에서요? 준비가 일단 잘 돼 있어요.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 공약을 보게 되면 확실히 정의당이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게 좀 눈에 띄고요. 공약 거의 안 보고 찍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좀 달라졌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기초 단위에 가서는 오히려 정의당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역이나 이런 것은 어찌됐건 중앙정치하고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제 후보를 지지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기초 단위에 내려가서 보면 사실은 공약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도 물론 그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정의당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엔 정당 차원에서 이미 그 축적된 노하우가 특히 생활 정치와 관련한 내용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거를 아마 꼼꼼히 좀 보고 선택하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TV 토론에 올해는 어떻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특히 소수정당이라든가 정치 신인들한테는 자기 얼굴을 알릴 기회조차 주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아니 지금 기억나시는 TV 토론회 있으세요? 있어요. 있는 게 지금 몇 번 없잖아요. 저는 경기도지사. 예, 그다음에 아니 서울시장. 그냥 나와서 공약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여배우 뭐 이런 얘기로 일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보다 TV 토론보다도 더 관심을 끌었던 경기도지사 TV 토론 후보 토론회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후보 토론에 한 번 한 거 그거 정도는 기억나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물론 이제 지역에 사기 때문에 뭐 보도가 잘 안 되는 측면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후보자들이 이슈가 준비를 안 했다. 아, 후보자들이 준비를 안 했고 그래서 이슈를 만드는데 실패했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지금 뭐 뭔가 비전 대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채무 대결 이런 거죠. 당신 빚이 얼마나 많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아니 뭐 미세먼지 정도 가지고 다투는 정도? 그런 정도니까요.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공간이 정치를 교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고 민주주의의 학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깜깜이 선거를 하고 뭐 번호 보고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려가지고 법정 홍보물 보고 서야 이제 겨우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토론회가 이렇게 뭐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라든가 뭐 기타 뭐 소수 정당들이 이렇게 외면을 받게 된 것들의 핵심은 지방선거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뽑기 때문은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많은 후보자들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그럴 것이다. 이런 주장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동시지방선거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지방의원까지 한꺼번에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나라에 보면은 또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7장 투표용지가 아니라 뭐 10장도 투표하고 또 주민투표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뭐랄까 좀 더 유권자들이 다양한 정당의 후보들을 접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이 좀 더 많이 보장이 된다면 뭐 이렇게 7장의 투표용지도 좀 더 잘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요번에 뭐 서울시장 방송 토론만 하더라도 뭐 이 녹색당이나 민중당이나 뭐 이런 우리미래, 청년정당 또 뭐 대한애국당 이런 소수정당들은 또 별도로 토론회를 하고 맞아요. 사실은 그 좀 네 개 정당에 뭐 이렇게 그 민주당, 자유한국당, 뭐 바른미래당, 정의당만 토론했는데 사실은 그 4개 정당 후보자들 간의 토론이 그렇게 쟁점이 많지 않은 토론이 돼버려서 오히려 좀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좀 소수정당 후보자들이 좀 TV에 노출이 되고 좀 그렇게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좀 토론하는 것들이 됐다면 좀 더 유권자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게 단순히 투표용지의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언론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 그리고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애써 변수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뭐 스캔들 논란하고 막 이렇게 막판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변수가 될까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건데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역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역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을 수 있고 보수 세력들을 좀 단결시키는 그런 역할은 좀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이렇게 판세를 완전 뒤엎을 정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지금 말은 무성한데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이래야 되나? 그게 지금 나온 게 없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좀 김이 빠진 그러니까 이슈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지저분하게 흘러가니까 실제로는 지금 현재 경기도가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뭐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뭐 네거티브 공세 중심으로 선거전이 치러지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경기도에 있는 지인들도 투표장에 가기 싫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뽑을 사람이 없다. 뽑고 싶지가 않다. 굳이 뭐 또 누가 될지도 대충 정해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투표장에 갈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께 그래도 도지사만 뽑는 건 아니니까 7장의 투표 용지 중에 뭐 또 교육감은 정당과 관계가 없고 그래서 7장의 투표 용지 중에 뽑을 표가 있으니까 꼭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광역 비례대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흙탕물 이 네거티브 선거전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흙탕물 선거가 또 소수 정당한테 더 큰 피해가 가겠군요. 아예 투표장에 가지라는. 뭐 정치 혐오, 정치 불신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2,891만 원에 달한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행사해야 되는 이유 이것이다.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뿌리,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다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사람도 건강에 이 허벅지가 굉장히 튼튼한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방에서 특히 기초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정치 조직의 하부 조직이에요. 예. 총선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치러지고 예. 대선도 마찬가지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지자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예. 기초의원 선거 정도는 굉장히 관심들이 없어 하세요. 예. 예. 뭐 누가 나왔는지도 관심도 없어 하고 하시는데 사실은 기초의원을 잘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번에 꼼꼼히 좀 살펴서 잘 뽑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죠. 대한민국이 크게 바뀌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변화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지방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국가 정책으로 채택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 모든 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어떤 도시에서 실험이 성공하면 그게 국가 정책으로 채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촛불 이후에 첫 번째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꼭 정책을 보고 7장의 투표용지 중에 내가 원하는 정책이 있는 정당이나 후보를 찍어주시는 게 이후에 대한민국을 바꾸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바꾸기 위해서 지금 당장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